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 지난번에도 이제 이게 좀 동영상 강의가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다소 좀 좀 내용이 좀 난해하다라는 학생들 의견도 있고 해서 잠깐 리뷰를 조금 더 하고 지난 시간 강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이제 8장에서는 우리가 NLP를 다뤘었고, 그 다음에 NLP의 응용인 트랜스포머, 버트를 다뤘었죠. 그래서 8장부터 좀 간단히 얘기를 하면, 트랜스포머 버트의 핵심적인 개념은 내적에 기반된 어텐션 모델이다 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뜯어보면 거기에 키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었죠. 또 다른 중요한 키포인트가 약간 무슨 영화 제목 같긴 하지만 왕자의 귀환처럼 fully connected 네트워크가 귀환을 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fully connected 네트워크가 백본을 이루는, 더 이상 CNN이나 RNN은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NLP인데도 신기하게 RNN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CNN도 안 쓴다. 그냥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베이직한 fully connected를 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그 중요한 또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토큰을 가지고 토큰의 시퀀스를 인풋으로 집어넣는데 이 fully connected는 순서를 구별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순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즉 순서를 구별한다는 게 뭐냐면 시간축상에서 어느 게 먼저 오고 어느 게 뒤에 오는가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한다,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키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머 버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많이 연구되는 그런 핫 토픽들 중에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포지셔널 인코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신에 연구되는 많은 토픽들 중에 컴퓨터 비전 쪽이든 다른 쪽이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fully connected 네트워크가 사용됐기 때문에 파라미터 사이즈가 엄청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이 커서 좋다기보단 어쩔 수 없이 커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키운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단점인데 단점이 마치 장점처럼 언론에서 거꾸로 홍보가 되고 있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또 연구 동향이 딥마인드나 이런 데서는 지난주에 학회를 가보니 라지 랭귀지 모델의 사이즈를 줄이는 또 그런 연구들을, 예를 들면 GPT-3 같은 것들의 모델 사이즈를 한 10분의 1로 줄이고도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이미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런 또 연구 방향들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만 뜯어내서 별도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시킨, 즉 언슈퍼바이즈 러닝이죠. 시킨 모델을 버트라고 불렀었고, 버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하나의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공개가 돼 있고, 그걸 활용하면 한 20개 정도 되는 다양한 타스크에 대해서 끝에다가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레이어 한두 개만 붙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추가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상인식이나 NLP 쪽이나 이제 가장 최신의 대세가 되고 있는 트렌드는 굉장히 큰 라지 모델을 퍼블릭 도메인에 공개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추가로 뒤에 몇 개 정도 네트워크를 붙여서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이겠죠.
붙여서 어떤 스페시픽한 스페셜한 타스크를 추가 학습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현대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뭐 약간 여담삼아 재미난 지난주 학회에서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GPT-3가 지금 공개가 돼 있는데 GPT-3가 사실 NLP 모델이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영상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활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문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잘 학습이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풋 토큰들을 예를 들면 영상에 관련된 토큰으로 바꿔치기해서 매핑을 해서 집어넣고 나온 결과들도 NLP 도메인에서 나온 결과를 영상 도메인으로 다시 돌리는 그런 네트워크를 앞뒤로 붙이면은 영상 인식에도 쓸 수 있다라는 굉장히 신기한 그런 논문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트렌드 상에서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영상 인식이나 NLP 쪽이나 지금 라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뭐 앞뒤로 네트워크를 붙여서 학습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 입장에서 보면 NLP하고 지금 영상 인식하고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이제 시작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좌에서 배워갔으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그런 점입니다. 뭔가 지금 영상 인식 쪽하고 NLP 쪽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서 지금 뭐 사실 여러분들 대학원 가도 느끼겠지만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전혀 다른 이 두 분야를 꿰뚫는 공통적인 어떤 방법론이나 그런 그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수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에 대한 요약이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뭐 최근 트렌드까지 설명을 했고 9장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는 이제 구조를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겐이라는 구조를 배우게 되는데 두 개가 완전히 전혀 다른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목적하는 건 또 똑같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뭐냐? 이게 말 그대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기본적으로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요놈 또는 요놈을 배우는 거라 그랬죠. X는 인풋이고 Y는 레이블이고 그래서 사실 이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이걸 그냥 Y에 대해서 적분해버리면 이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거의 같은 목적이고 자 이거를 볼 때 저거를 다이렉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저거를 인다이렉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계산한다기보다는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다이렉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고 보면 돼요. 즉 PX를 직접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식을. 자,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거 겐이라는 것은 PX를 계산하지 않고 왜냐하면 PX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PX가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한 수식입니다. 왜냐하면 X라는 게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고 아웃풋 이미지가 1000x1000 픽셀이라 그러면 100만 디멘전의 벡터입니다. 그러면 X가 100만 디멘전의 벡터를 갖는데 100만 개의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덤빌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지난 시간에 뭐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뭐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함부로 덤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걔는 아예 어프로치를 달리합니다. 이거를 바로 계산한다라는 거는 무지막지하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걸 바로 계산하지 말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면 뭔가 어떤 데이터를 새로 크리에이션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PX를 구하는 건 그냥 그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 필요하면 구하는 거고 뭐 없어도 되면 안 구하는 거고. 그래서 걔는 그거를 중간 과정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그냥 바이패스 해버리자니.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적은 이 X라는 샘플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X 이렇게 물결 무늬로 X 틸다 PX라는 게 보통 이런 노테이션을 많이 쓰는데 괜히 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PX를 바로 구하자라는 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고 어떻게 다르냐? 걔는 PX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저 PX를 따르는 그런 이제 뭐 샘플링에 대한 설명은 여러 번 했었죠. 그런 어떤 특정 샘플을 그냥 하나씩 만들어내겠다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난 한 10년간의 이제 가장 큰 혁신들이 뭐가 있었느냐 뭐 얘기를 할 때 크게 두 개를 듭니다. 첫 번째가 이 겐이라는 거고 지난 한 10년간 AI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진보였다라고. 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NLP 쪽에서 버트 트랜스포머에서 다뤘던 어텐션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혁신이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지금 현대적인 AI 기술의 뭐 약간 쌍두마차 같은 느낌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널리틱스 쪽, 뭐를 분석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입니다. 슈퍼바이즈 러닝. 그쪽에서는 어텐션 모델이 그냥 거의 대세를 이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90% 정도.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뭔가를 샘플을 크리에이션 하는 쪽, 애널리틱스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이니까 아무래도 응용이 뭔가를 디자인하거나 설계하거나 엔터테인먼트 하거나 그런 쪽에 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이제 혁신은 이 겐이 이끌어가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8장, 9장이 중요한 두 개의 혁신을 배우는 챕터였다라고 봐도 됩니다. 8장은 어텐션을 배우는 챕터였고 9장은 겐을 배우는 챕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아주 재미난 사실은 이제 이런 제너레이티브 쪽에도 이제 놀랍게도 걔는 CNN을 쓰는데 우리가 트랜스포머 버트에서 이미 풀리 커넥티드가 쓰인다고 그랬었죠. 그게 거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쪽에서도 점점 이제 풀리 커넥티드가 점점 이제 쓰여가고 있는 이제 계속 주류가 돼가고 있는 그런 왕자의 귀환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고 복잡하고 파라메타도 많고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쓰이고 있다. 점점. 이유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사실 컴퓨테이션이 점점점 비용이 저렴해지고 있는 것에 굉장히 큰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GPU라든가 이 CPU의 파워가 워낙 파워풀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쉽게 또 저렴한 가격에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풀리 커넥티드가 쓰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A는 뭐 백그라운드는 매니폴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고
이 두 가지의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설명을 했었죠.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VA는 이제 그 디코더 네트워크 있고요. G라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짓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인풋 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코더 네트워크 F가 있고 그 인풋 X를 모사하는 X 햇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 VA의 이제 기본 개념은 이것도 역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입니다. PX를 맥시마이즈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데 PX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무지막지하게 계산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계산하지 말고 PX로 바로 계산하지 말고 사실은 맥스 PX를 해야 되는데 이놈을 맥스 PX를 하지 말고 맥스 PX 기분 짓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조 변수 짓을 만들어서 그 짓을 랜덤하게 생성하고 랜덤한 샘플에 대해서 그걸 이제 인풋으로 줬을 때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튀어나오는. 그래서 요 놈이 사실은 이 후반부 디코더 F에 해당되고요.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가우시안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F가 되고 그러니까 F가 큰 이건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입니다. F의 아웃풋이. 그리고 분산은 그냥 시그마를 갖는 어떤 가우시안이다. 그래서 가우시안을 한 세 군데 가정하는데 여기도 가우시안, 여기도 가우시안. 조금 이따 나오는 Q라는 놈도 가우시안.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놈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PGC라고 하고 또 PG과 비슷한 또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X라는 샘플을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 뭐 사촌관계인데 이거는 이거 자체고 그냥 아주 스탠다드한 가우시안이 되고 PGX는 뭐냐면 X라는 샘플을 여기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짓 중에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짓을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G라는 인코더의 아웃풋의 디스트리뷰션이 딱 요게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불행하게도 PG 기분 X는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계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얘기가 대학원 과목이면 한 2시간 정도 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 연산 불가능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이슈를 고민하다 나온 게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연산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두 가지죠. 첫 번째, 포기해버린다. 이 문제 풀집한다. 두 번째, 포기는 아쉬우니까 저거를 근사시키자. 그래서 근사시키자라는 게 바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그래서 이런 근사시키는 이런 방법론들을 또 머신러닝에서 아예 독자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분야고 굉장히 이론적인 분야라서 학부에서 다루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너무 리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뭐 설명에 도움이 되니까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VA라는 거는 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는 분야의 한
뭐 서브 필드 부분 집합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는 또 이 분야는 뜬금없이 온 게 아니고 어디서 왔냐면 물리학에서 왔습니다. 물리학에서 특히 무슨 컨덴스드 매터 피직스 이런 뭐 양자 물리 이런 데서 이제 다룰 때 굉장히 많은 파티클을 다룰 때 뭔가를 연산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파티클의 평균을 가지고 뭐를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적분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적분을 구할 때 좀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파티클들이 무한계가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구해야 될 어떤 연산을 약간 그 어떤 수열의 극한 같은 느낌으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거기에 이제 물리학에서는 민필드 스티어리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리학에서 컨덴스 매터 피직스에서 많이 쓰이는 민필드 티어리가 사실은 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용을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역사가 꽤 오래됐고요. 한 6, 70년 된 분야가 되겠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재미난 사실은 사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초빙했던 쉐어링 컬러큐엄이라는 게 있었죠. 작년에 그 세미나 연사 중에 맥스 웰링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교수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는 가장 유명한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그 전공이 사실은 머신러닝 쪽이 아니고 컴퓨터공학도 아니고 물리학자입니다. 사실은 물리학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이론을 연구하는 그런 입자물리학 그런 지도 교수가 노벨상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투프트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저런 물리학 쪽의 개념을 도입해서 뭐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또는 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사실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작년에 한 세미나는 뭐 이 내용은 아니고 그 CNN을 처리할 때 그 이퀴베리언스, 뭐 코베리언스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어떤 물체를 인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CNN은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없는 오버피팅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했었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어떤 똑같은 물체인데 크기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뭐 로테이션이 돼 있거나 아니면 중앙에 있지 않고 어떤 한 구석에가 있거나 그럼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의 그런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전혀 그 아웃풋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네트워크 신개념을 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세미나를 한 내용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좀 어려운 대학원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작년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서론이 길어졌는데 맥스 웰링 교수가 이거를 써서 여기다 적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면 P짓은 이미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이 돼서 별 문제가 없는데 P집은 기분 X는 너무 복잡한 구조라 이거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가우시안으로 어프락스메이션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또 다른 가우시안이 바로 Q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변수의 구조는 똑같죠. 짓 기분 X는 똑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디스트리뷰션으로 어프락스메이션 하는데 저것도 계산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정을 합니다. 이놈의 구조는 어나더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뮤는 벡터가 되겠고 시그마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굉장히 하이 디멘션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얘기죠. 뮤하고 시그마를 파라메터로 갖는 Q로 대신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뭘 암시하고 있냐면 P is given X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가우시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가우시안, 가장 가까운 가우시안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런 배경하에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놈을 계산하고 싶은데 요 놈은 계산 불가능한 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우시안으로 대체해서 가장 가까운 가우시안을 계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를 근사를 시켜야 되니까 거리를 가장 가깝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간에 좀 이따도 다시 정리가 나오겠지만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많이 쓰는 게 KL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뭐 정의를 지난번에 설명을 안 해서 정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P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하고 Q분의 P 로그를 취하는 게 정의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뭐 적분을 표시하면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정의를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게 요 식이고요. 그렇죠? 로그는 나누기는 빼기로 바꿔치기 되니까 이렇게 되고, 요 뒷부분을 저기 베이스 룰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정의로 해서 뒤바꿔 보면 이렇게 세 개의 항이 튀어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식이 우리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자, 아까 애초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에 기반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모든 머신러닝의 90%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놈을 맥시마이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우변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좌변으로 넘겨버리자는 얘기죠. 자, 이거는 계산 불가능한 약입니다. 애초에. 왜냐하면 이 놈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개의 항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요 놈과 요 놈을 합치면 이게 다시 컬백 라이블러 KL 다이버전스 바꿔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이거는 계산 불가능한 양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가고. 그래서 사실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키 이퀘이션이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더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자, 요 놈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으면, 요 놈 빼기 요 놈을 맥시마이즈 하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 놈은 계산 불가능한데, 4학년 과목 중에 정보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이론에서는 이 놈은 항상 디스턴스하고 같기 때문에 양수가 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은 뭐냐면 이 네트워크가 잘 학습이 되면은 뭐 머신러닝의 목적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은 이 근사가 잘 된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죠. 근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항은 마지막 항은 계산이 불가능한 양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자는 얘기예요. 무시하고 자, 근사를 두 번 하는 거죠. Q를 한 번 근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계산 불가능한 양을 또 한 번 무시하자는 얘기예요. 두 번 근사를 해서 이것만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화하면 되는데 SGD를 할 땐 보통 뭐를 미니마이즈 하죠. 로스 펑션을. 그래서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비추면 곱하면 앞에다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미니마이즈 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미니마이즈 하고 빼기 요거를 미니마이즈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px 기분 짓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로그를 붙인 게 이게 가우시안을 가정했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3장에 2장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리그레션을 확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게 리그레션의 가우시안을 가정을 하면 에러가 가우시안이다 가정하면 그 라이클리후드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이런 스퀘어 텀이 나온다라는 거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장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바로 px 기분 짓의 로그를 취한 거에 마이너스를 취한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의 로스 펑션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KL 다이버전스가 있었죠. 이게 Q에 해당되고 이게 P에 해당된다. P는 스탠다드 가우시안이고 Q는 이런 모양이 된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미니마이즈하는 구조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백프로포게이션 설명했지만 이 로스를 구해서 백프랍을 하고 이제 전달하고 여기서도 로스를 구해서 전달하고 뭐 가는데 재미난 사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예, 어쨌든 자, 이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이쪽으로만 전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뭐를 얘기하냐면 로그 px 기분 짓은 디코더, 인코더에 다 백프랍이 되고 그레디언트가 그 다음에 아까 q하고 p 사이의 거리 요 놈이었죠. 그 놈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인코더에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과정에서 생략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이렇게 두 번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 외에 또 중요한 테크닉이 있는데 테크닉이라기보다는 트릭에 가까운 건데 사실 이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뭐 트랜스포머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냐면 여기는 디스트리뷰션만 나오고 중간에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링을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 샘플링이라는 개념이 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제로 주사위를 던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이 화살표 커넥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술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서 백프랍이 되다가 여기서 막혀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대로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오리지널 구조는 아주 기발한 트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는 트릭을 쓰면은 이런 구조로 바꾸는 거죠. 식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입니다. 짓을 평균 분산의 2분의 1 스퀘어를 취한 거는 이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은 이게 선형대수에서 이걸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형대수 책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엡실론 값을 곱해주는 형태로 가면은 백프랍이 요 미우하고 시그마에 그대로 전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샘플링은 주사위 던지기는 여전히 하는데 그 보조 변수 엡실론을 넣고 그거는 약간 쓸데없는 변수라는 얘기죠. 거기는 사실 백프랍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어차피 버릴 변수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면은 신기하게도 이 둘 사이에 커넥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의 두 가지 커넥션이 만들어진다. 뮤 플러스 시그마 2분의 1승 곱하기 엡실론. 여기가 엡실론이죠. 자, 그래서 학습을 이렇게 시킨다는 얘기고 인퍼런스는 어떻게 하느냐. 인퍼런스가 사실 우리의 최종 관심사입니다. 학습은 이제 뭐 수백만 장의 데이터 X라는 사진을 갖다 집어넣고 뭐 엠리스트 데이터든 뭐 사람 얼굴이든
갖다 놓고 이제 이걸 계속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인피런스를 할 때는 이놈은 버립니다. 인코더는. 열심히 학습시켜놓고 버리니까 좀 아깝긴 한데, 예, 뭐 인퍼런스 할 때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그림으로 보면 좋은데, 실제로 샘플을 만들 때는 X를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하냐면, 요 놈을 요걸로 대체합니다. 요게 바로 요 디코더 F라는 펑션이고, 그래서 X를 샘플링 할 때는 사실 X 샘플링 하는 게 아니고 짓을 샘플링, 짓을 주사위 던지기로 해서 아무거나 만들어내고 요 가우시안 주사위 던지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인풋을 넣으면 디터미스틱하게 아웃풋 X가 하나 튀어나온다. 그게 이제 요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이 잘 돼 있다면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퍼런스는 요 과정만 수행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소 길었지만 좀 다소 난해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전히 난해한가요?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상당히 난해하다는 얘기, 반응이 있어서. 다른 질문 없나요? 네? 크게 얘기했어요? 그 마지막 질문은 QZ가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좋은 질문인데, 이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보면은 짓을 그냥 오리지널 P짓에서 바로 구해버리죠. 그래서 인퍼런스를 한다는 얘기고, 근데 Q를 굳이 안 쓰면서 여기 중간에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Q가 없이는 이 F를 학습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F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 쓸 거지만 중간 과정에서 써야 되는 거죠. 필요하게. 그래서 F를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쓰는 놈이 Q다. 근데 사실은 오리지널리는 더 좋은, 사실은 아이디어란 거는 Q가 아니고 PZX를 써야 되는데 PZX는 계산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무지막지한 막 100만 디멘전의 다중적분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계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단순하게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프락시메이션은 2번, 3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프락시메이션을 2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다소 무리한 가정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아웃풋 이미지도 가우시안을 따른다 이런 식의 가정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제가 여기서 딱 제 아이폰을 꺼내서 딱 사진을 찍었을 때 여러분 모습들이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실제로 막 이렇게 플로팅 해보면 거의 그냥 플랫한 노이즈에 가까운, 근데 여러분들 사진은 보면 약간 오브젝트 바운더리들이 있죠. 절대 가우시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가우시안을 가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놈이. 그래서 보면 실제로 제너레이트 되는 이미지들이 성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단순한 이미지들, 이런 엠리스트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잘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크리에이션 된 이미지라는 얘기죠. 사람이 실제로 필기체로 작성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실사 이미지, 뭐 예를 들면 이 실제 이런 사진들을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로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것도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1, 2년 사이에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강의는 못하겠지만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최근에 나와서 이제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또 핫토픽으로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쉽게 답하면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냐면,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디스트리뷰션은 아무리 딥러닝이 파워풀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그, 딥러닝으로도 계산 불가능한 그런 디스트리뷰션들이다. 아까 얘기한 PGX라든가, 또는 PX 그 자체, PX 기분 제시라든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딥러닝으로 처리하려면 그나마 딥러닝으로 가능한 영역이 그 디스트리뷰션들을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예요. 가우시안 가정이 빠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안을 넣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우시안이 들어가려면 그런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밖에 없다.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지금 학생이 질문한 그거를 해결하려는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는 그 분야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분야가 바로 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진작에 이제 저런 분야가 나타날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너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던 계산이 복잡한 이유는 바로 디멘전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멘전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2차, 3차 정도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도 다루기 힘든데, 그러니까 변수 뭐 2개 정도만 있어도 변수가 100만 개 있는 조인트 가우시안을 다룬다고 생각해 보시죠. 무지막지하게 복잡합니다.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컬백 라이브러가 적분하는 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 적분을 제대로 하려면 가우시안을 쓸 수밖에 없다는 불행한 현실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에 한계가 있었는데 최근엔 또 이 한계를 극복하는 약간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구조를 여러 번 반복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오늘 후반부에 얘기하는 겐보다도 성능이 잘 나오는 또 좀 상황이 역전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초반에는 제가 성능이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겐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엔 또 상황이 좀 역전돼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디퓨전 모델이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본 바 있는 달리2라는 모델의 키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 디스트리뷰션을 여기서는 이제 Q라는 놈을 계속 중간에 하나 만들었죠. 이걸 한 번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Q1 만들고 또 Q2 만들고 Q3 만들고 해서 점차적으로 이미지를 해상도를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디퓨전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VA는 요약을 마치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 예. 자, 개는 뭐 간단하니까 개념은 생각보다 VA에 비하면 난이도가 한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VA는 뭐 그 자체가 굉장히 수학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머신러닝, 딥러닝에 이제 두 가지 연구 방법론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약간 실험적인 방법론, 이것저것 트라이 해보고 잘 되면 이게 좋다라고 발표하는 이제 그런 약간 트라이얼 앤 에러 어프로치가 있고, 그게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이 대체로 그런 방법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뭐라 그럴까요? 그 난이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걸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NLP 쪽은 뭔가 확률 이론적인 기반에 의해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그 토대 위에서 뭐를 만들어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확률적인 이론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보면 되겠고, 걔는 이제 약간 임피리컬한 어프로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임피리컬한 어프로치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 디스하면 안 되는 게, 거기에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신선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많이 쓰는 예시인데, 위조지폐범과 그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의 게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통 CNN 네트워크인데요. 네트워크를 여기서 동원합니다.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두 개의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놓고 두 개를 경쟁을 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재미난 사실은 겐하고 VA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너레이터가 여기에 있는 같은 노테이션을 썼네요. 인코더 구조하고 거의 동일한 역할이라고 봐야 되나요? 오히려 이거에 가깝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예, 요거에 가깝습니다. 이 디코더 구조에 가까운, 무슨 얘기냐면 인풋이 노이즈가 들어가고 아무 의미 없는 노이즈를 집어넣으면 신기하게도 뭔가 이미지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G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학습시키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학습이 잘 되면 신기하게도 예를 들면 1달러짜리, 1달러는 가치가 없으니까 100달러짜리 북한이 잘하는 짓이지만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진을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뭐 예를 들면 한 100장 정도를 여기 랜덤 노이즈를 100번 샘플링해서 집어넣으면 100개 사진이 100달러짜리 사진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100달러 실사 사진을 가져다가 갖다 놓고 저희 D라는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아주 전형적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뭔 얘기냐면 두 개가 그러니까 어떤 이 두 개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놈이 실제 지폐인지 가짜 지폐인지, 그러니까 실제 지폐인지 리얼 커런시인지 페이크 커런시인지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아웃풋은 확률로 나오겠죠. 0에서 1 사이로. 그래서 1에 가까우면 리얼이고 0에 가까우면 페이크고 뭐 이런 걸 구별을 하는데, 여기서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인풋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건 아니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그냥 섞는 겁니다. 두 개의 데이터를 섞어서 이제 배치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뭐 한 반반씩 들어가는 거죠. 반반씩 들어가서 요놈이 들어가면 당연히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야 되고, 반대네요.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야 되고 확률이, 요놈이 들어가면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인데 언슈퍼바이즈 러닝인데 중간에는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온 놈들은 라벨이 무조건 제로니까. 그리고 실사 사진들은 라벨이 무조건 1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전체적으로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뭐 정리를 하겠지만 첫 단계에서 제너레이트하고 이거 100장 만들고 100장 만들고 200장 합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있겠죠. 그걸로 백프랍을 하는 겁니다. 백프랍을 해서 요거 학습시키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시키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거를 백프랍을 여기까지 전달해서 제너레이터도 학습을 시키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리고 요 리얼 데이터는 뭐 여기는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뭐 백프랍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나면 이놈이 거의 실사 사진에 가까워져서 두 개를 구별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 어머니들 세대는 잘 알 텐데 보면은 명품들이 있는데 명품들을 너무 잘 만들면은 이게 실제 명품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뭐 브랜드 중에 무슨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 이런 학생들 알죠, 뭔지. 그런 백들이 실제로 그 실제 쓰이는 재료, 그러니까 부품을 그대로 사다가 그냥 공장만 다른 데서 만들면은 거의 원래 공장에서 만든 거랑 차이가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페이크를 너무 잘 만들면 진짜 리얼이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역설적인 얘기인데 제너레이티브 애드베서리얼 네트워크의 목적이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페이크를 너무 잘 만들어 버리면 리얼하고 구분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겠다. 그래서 이게 컨버전스가 일어날 때까지 학습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컨버전스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것도 너무 잘 만들고 이건 실사 사진이고 하면 구별이 안 되겠죠. 그러면 모든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다라는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가 구별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웃풋이 다 2분의 1로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난 모르겠으니까 얘가 알아서 해라 이런 포기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의 아웃풋이 2분의 1이 계속 나올 때까지 죽어라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의 약간의 그 게임 이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개의 플레이어가 계속 경쟁하면서 이제 서로 어떤 이퀴빌리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거 뭐 내시 이퀴빌리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러니까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개인의 기본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 쪽에서 온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이안 구펠러라고 우리 이 강좌의 텍스트북을 쓴 사람이죠. 요시아 벤지오의 제자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30대 AI 리서처 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모든 대기업에서 다 끌어가려는 최근에 이제 애플에 있다가 지난주에 들은 소문은 애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 하더라. 또 다른 데로 구글로 간다고 합니다. 아마 몇 주 뒤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구글이 역시 돈이 많네요. 이 사람 연봉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거의 뭐 한 500만 불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나가고 싶으면 이 구펠러 같은 이런 알고리즘 하나 만들면 구글 같은 데서 한 500만 불 연봉으로 웬만한 삼성전자 CEO보다 더 센 연봉이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10년간 가장 큰 AI의 핵심, 혁신을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8장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하나의 싱글 네트워크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었죠. 이 아이디어의 기발함은 어떤 점에 있냐면 싱글 네트워크가 아니라 두 개의 네트워크 경쟁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경제학적인 개념이 들어갔다라는 게 가장 큰 기발 독창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걔네 전부입니다. 이것만 알면 사실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그냥 이 말로 한 것을 그냥 수식으로 풀어헤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거의 89% 전부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디테일로 뭐 들어가면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뭐 이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는 이제 우리가 항상 쓰듯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쓰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에 기반을 했으니까 그 클래시파이어 입장에서 보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실제 데이터의 그 아웃풋 확률의 로그를 취한 게 이게 로그 라이클리후드죠. 결국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입니다. 자, 이놈을 최대화 시켜야겠죠.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리고 페이크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놈을 최소화 시켜야겠죠. 근데 이거를 한 식에 집어넣으려면 최대하로 다 넣으려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수가 없다. 그리고 확률의 의미를 뒤집어 놓기 위해서 1 마이너스 d로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요 놈은 리얼일 확률이 되고 1 마이너스 d는 페이크가 될 확률이죠. 그러니까 페이크가 될 확률을 최대화하는 게 맞겠죠.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는. 그래서 D에 대해서는 이거를 맥시마이즈를 해야 되고 더 재미난 사실은 그러면 네트워크 D만 있는 게 아니고 G도 있죠. 제너레이터. G에 대해서는 자, 이놈이 아까 1 D가 뭐라고 했냐면 페이크가 될 확률이라고 했죠. 페이크가 될 확률은 줄여야겠죠. 그렇죠? 자기가 만든 결과가. 근데 제너레이터는 여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집니다. 실사 데이터만 여기 들어가니까 첫 번째 항은 무시하고 두 번째 항을 미니마이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민맥스 프로블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맥시마이즈하고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를 하자. 뭐 그게 전부입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 다른 거 말고는 전혀 없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전에는 네트워크 하나라서 그러니까 미니멈을 하든 맥시멈을 하든 한 번만 최적화하면 됐는데 이놈은 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D에 대해서는 맥시마이즈를 한 번 하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다시 G에 대해서 미니마이즈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또 D로 돌아가서 D에 대해서 맥시마이즈하고 또 그게 끝나면 다시 G로 돌아와서 G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금까지 걔네에 대해서 장점만 설명했지만 이놈이 또 단점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레이닝이 엄청나게 느립니다. 왜 느린지는 다 설명을 할 텐데 보통 우리가 에폭으로 봤을 때는 뭐 영상 쪽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해보면 한 뭐 100억 많아야 50에폭 한 100억 폭이면 충분합니다. 학습시키는데 근데 이놈은 보통 한번 미니멈 10,000번 어떨 땐 10만 번까지 돌려야 돼요. 무지막지하게 오래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젝트 하는 사람 중에 개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만만하게 갔다 큰일 납니다. 보통 돌리는데 좀 큰 이미지는 한 일주일, 2주일 돌아. 혹시 겐 프로젝트 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웃고 있네요. 그런 문제 있나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이미지 데이터 쓰면 하여튼 한 번 끝내는데 한 2주일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단점을 얘기했지만 단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굿뉴스로 봐야 됩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저게 내가 먹고 살 거리구나 라는 걸 또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연구 토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겐 쪽에서는 이런 이제 연산 학습 속도를 높이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잡히게 되겠죠. 자, 지금 말로 설명한 걸 여기 그냥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K라는 거는 이제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사이의 어떤 학습 비율인데 K가 1이면 1대1이고 K가 뭐 예를 들어 2다 그러면 요거 한 번 학습할 때 G 한 번 학습할 때 D는 2번 학습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댑티브하게 변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거를 어댑티브하게 변형시키는 그런 알고리즘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아이디어는 제너레이터에서 M을 100이라고 봅시다. 100개 샘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리얼 실사 이미지 100개 만들어서 합쳐서 아까 나왔던 로스 펑션 있죠? 이거를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웨이트 파라메터를 세타 D라고 하면 세타 D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고 그레디언트 어센트 해야 된다. SGD가 아니고 SGA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게 끝나면 자, 또 다른 샘플을 만들어서 이제 그 두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미니마이즈 해야 되죠. 그리고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 세타 G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한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최종 로스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있으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계속 백프랍을 해서 가져오고 대신에 제너레이터를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디테일이 좀 있는데요. 요놈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는 새로운 샘플 만들어서 포워드 패스 별도로 하고 백프랍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로스 펑션에서 계속 백프랍을 하는데 D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냥 그레디언트만 계산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거를 전달해 갖고 여기서 백프랍이 되면은 각 레이어별로 다 업데이트를 한다. 그게 바로 이 식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한 10,000번에서 한 10만 번 반복하면 어느 정도 쓸만한 겐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고, 이걸 그래피컬하게 보면은 이 까만 점선이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보고, 제너레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이 녹색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100 지폐 디스트리뷰션이고, 이게 뭐 가짜 $100의 디스트리뷰션인데, 구별이 안 되게 하려면 디스트리뷰션이 완전히 중첩되게 만들어야겠죠. 이놈을 점점점 왼쪽으로 옮겨가는 게 학습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 파란 선이 그때 디스크리미네이터 아웃풋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 데이터가 많을 땐 1에 가깝고 페이크 데이터가 많을 땐 0에 가깝게 하는데, 이게 완전히 겹쳐버리면 구별이 안 되죠. 뭐를 1로 해야 할지 뭐를 0으로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게 컨버전스가 일어난 상태죠.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항복 선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2분의 1로 아웃풋이 나오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뭐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아이디어한 상황이 아까도 무슨 핸드백 페이크를 가지고 예시를 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면 전문가도 사실은 실물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유명한 명품 시계나 명품 백들 중에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품들은 실제 부품들 다 사다가 조립만 엉뚱한 가짜 회사가 만들어서 조립만 하면은 실제 만든 회사랑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지 않는 한은. 그 단계에 간다 그러면 결국은 확률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페이크 데이터나 리얼 데이터나 디스트리뷰션이 완전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목표가 된다는 얘기죠. 페이크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실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G라는 놈, 제너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옵티멀한 가장 좋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냐면 그 P 데이터, 실제 데이터분의 그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더한 거가 된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옵티멀한 포인트에서 이게 2분의 1 되는 게 금방 보인다는 얘기죠. P 데이터하고 PG가 같다라고 하면
분모가 2배가 되니까 아웃풋이 2분의 1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로스 펑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로스 펑션을 이제 expectation을 적분으로 갈아친 겁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 로그 D고 이제 페이크 데이터 로그 1 T인데, 자, 확률 이론에서 이런 게 있죠. 확률 의 변수에 치환을 했을 경우 오리지널 뭐 변수가 Git인데 PGD짓은 X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관계가 있다 치면은 PX, DX는 PGit, DGit과 같다. 뭐 이런 식이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이런 식이 나오죠. PX는 PGit, DGit, DX. 그래서 X는 G니까 이건 G 프라임 G이 되죠. 자, 이런 유명한 식이 바로 이 식에서 나옵니다. 확률 이론 들은 사람은 뭐 다 아는 얘기고. 자, 그거를 활용하면 치환 적분을 요 PG, D짓을 PX, DX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G는 X로 치환하면 이와 같은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요 놈을 A, 요 놈을 B라고 놓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계산하고 싶은 함수입니다. 요걸 Y라고 넣어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Y를 그냥 스칼라처럼 생각을 하고 자, 요거를 A 로그 Y, B 로그 1-Y 해서 요걸 Y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놓으면 최소되는 점이 A 플러스 B분의 A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 데이터 플러스 PG분의 P 데이터가 된다. 그게 옵티멀한, 이거를 G가 픽스가 됐으니까 이건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바로 저런 함수가 된다. 자, 이건 단순하게 이론적인 겁니다. 실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딥러닝 네트워크는 2, 3장에서 여전히 강조했지만 어떤 함수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지 그 함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컨버전스가 학습이 아주 잘 되면 이런 함수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컨버전스가 잘 일어나면 학습을 한 10만 번 정도 돌리고 나면 이터레이션을 여기에 근접하게 된다 라는 게 이제 약간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미니멈일 때의 로스 펑션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은 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실제 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랬죠. 그 문제점을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그 해결책들이 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들을 언급을 하고 다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